안녕하세요. 사연의 샘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눈물, 분노, 그리고 가슴 깊은 공감이 함께하는 오늘의 사연.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날 밤 나는 왜 그 집에 혼자 남았을까요? 왜 하필 남편이 없던 그날 왜 시아버지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됐던 걸까요? 그저 명절이 끝나고 다들 내려간 집이었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로 출장을 떠났고 저는 뒤처리며 청소며 도와드리고 가겠다며 남았죠. 시아버지께서도 애썼다 며느리 혼자 정리하게 해서 미안하다. 며 부엌에서 술 한 잔 꺼내오셨어요. 너무 고생 많았지? 한 잔만 받아. 처음엔 정중히 사양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하고 평소엔 보기 드문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남편과의 사소한 갈등, 아이를 언제쯤 가져야 할지 시아버지는 그런 제 말을 차분히 들어주셨고 언젠가부터 제 말에 자주 그럴 수도 있지. 너는 참 애썼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그 말들이 그렇게 위험할 줄 몰랐죠. 술이 몇 잔 오가고 정신이 흐릿해졌을 무렵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추웠고 거실 소파에서 이불을 나눠 덮고 있었는데 제 손에 닿는 온기가 시아버지의 손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땐 이미 늦은 순간이었어요. 춥지 않냐? 그 한마디 후에 어깨에 닿은 손길이 자연스럽다고 느껴졌던 제가 정상이었을까요? 그 순간은 정말 순간이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옷이 어질러져 있었고 그분의 호흡이 제 귀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건 실수야. 우리가 너무 취했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순간은 꿈처럼 느껴졌고 아침이 되었을 땐 그저 덮고 지나가고 싶었어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서둘러 집을 나왔어요.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했고 저도 그렇게 흘려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생리가 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저 요즘 피곤해서 호르몬이 좀 흔들린 거라고 하지만 2달, 3달이 지나도 그날 이후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더군요. 테스트기를 들고 욕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한 줄이 아닌 2줄. 그 결과가 의미하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아이를 가진 겁니다. 그날 그 사람과의 실수로.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졌어요. 남편은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이 아이가 자기 아이인 줄 알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말이 없어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낸 적 없지만 제 뱃속의 아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다 알고 있다는 듯 애틋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이를 낳아야 할까요? 낳는다면 누구의 아이로 키워야 하나요? 남편의 아이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진실을 털어놓고 모든 것을 잃더라도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그날의 그 따뜻했던 손길이 지금도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 손이 미웠어야 했는데 어쩌면 나는 그 순간 외로움에 기대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남편의 말 한마디에 내 안에 공포가 비집고 올라왔다. 예민해진 건 맞다. 몸도 마음도 모든 감각이 곤두서 있었다. 하지만 그게 단순한 임신 때문일까? 아니었다. 내가 품고 있는 이 아이가 그 사람의 씨앗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다. 시아버지. 그날 이후 우리는 단 한 번도 마주 앉아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하지만 묘하게 시선을 피하고 그도 나를 의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힘들었다. 병원에 가야 했다. 임신 초기 검사도 받아야 했고 혹시라도 아이의 상태에 문제가 있을까 불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다. 혹시라도 방법이 있다면 이 아이의 친부를 알 수 있을까 하고 말이다. 임신 10주 차입니다. 태아는 건강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말은 기계적이었다. 하지만 나에겐 그 한마디가 마치 내 운명을 선고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건강하다니 이 아이는 살아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나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경계에서 한 생명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가끔 시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진다. 말은 없지만 그 눈빛에는 책임인지 죄책감인지 혹은 소유욕인지 모를 감정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눈빛을 피할 수 없는 내가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다. 회의가 많다며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고 나는 그 틈에 뱃속 아이와 단둘이 지냈다. 밤이 되면 그날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사람의 손길, 그 온기, 그리고 내 안에서 느껴졌던 감각들. 그 감각들이 지금 이 아이로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의 죄악으로 낳은 생명이다. 며칠 뒤 시아버지가 조용히 내게 말을 걸었다. 산부인과는 잘 다녀왔니?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다.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하지만 그 말은 결국 꺼낼 수밖에 없었다. 이 아이, 누구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다. 그날은 정말 미안했다. 하지만 내가 원하면 난 책임질 준비가 돼 있다. 그 말은 또 하나의 충격이었다. 책임이라니?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가? 내가 시아버지와 한 아이의 부모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건가? 그날 밤 나는 혼자서 울었다.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었다.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고 진실은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 같이 가자고 말했다. 태몽 꿨어. 우리 아이 아들이래.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아이가 과연 내 아들일까?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도 없었다.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찍고 나오는 길,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 진짜 건강하대. 아버지도 들으면 기뻐하시겠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남편을 말렸다. 아니야, 지금은 그냥 우리끼리만. 하지만 남편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다행인지 더 비극인지 모르겠다. 며칠 뒤 시아버지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직접 건네준 것도 아니고 남편 몰래 문틈으로 밀어넣은 듯한 조용한 방식이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널 딸처럼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의 일은 분명 실수였지만 너를 원한 건 진심이었다. 만약 그 아이가 내 아이라면 너와 아이를 책임지고 싶다. 나는 손에서 편지를 놓고 말았다. 떨리는 손끝으로 문을 잠그고 가슴을 부여잡은 채 주저앉았다. 어디부터가 잘못된 걸까? 그날의 술잔, 남편의 출장, 시아버지의 손길, 아니면 그 순간을 거부하지 못했던 나. 그리고 지금 이 아이를 품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나는 그 진실을 숨긴 채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 아이는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났다. 작고 붉은 얼굴로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를 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떤 말로도 이 생명 앞에서 내 죄를 설명할 수 없었다. 남편은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야.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후볐다. 우리라는 말 안에 나는 포함되어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시아버지가 병원으로 찾아왔다. 아이를 안고 있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말없이 한참을. 그의 눈동자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맴돌았다.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맙구나. 그 말에 나는 몸을 떨었다. 무엇이 고마웠을까? 그 생명을 낳은 내게, 아니면 자신의 피를 물려받았을지도 모를 아이에게. 집으로 돌아온 이후 남편은 아버지에게 자주 아이 사진을 보냈다. 우리 애 닮았지? 코가 아버지 어릴 때 사진이랑 똑같아. 그 말에 시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눈을 슬쩍 피했다.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말했다. 병원에서 아이 혈액형 검사했는데 이상해.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상하다고? 내가 O형이고 너도 O형인데 애가 AB형이래.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뇌 속에 정적이 퍼졌고 심장은 쿵쾅거리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혹시 병원에서 실수한 걸까? 친자 검사해보자.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서 토했다. 입덧이 끝났는데도 그 말을 들은 이후 속이 뒤집혔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순간이 결국 다가온 것이다. 며칠 뒤 친자 확인서를 손에 들고 있는 남편의 얼굴은 그 어떤 표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감정이 다 빠져나간 얼굴. 울지도 화내지도 않는 얼굴. 그저 조용히 한마디만 꺼냈다. 이 아이 내 아이 아니야. 나는 무너졌다. 주저앉고 싶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남편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 방을 나갔고, 그리고 그날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며칠 뒤 시아버지가 찾아왔다. 그는 내 손에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진술서가 들어 있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그날의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며느리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찢어버렸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책임도 내가 짊어진 죄에서 날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 한 달 후 남편에게서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정말 담백하게, 싸늘하게, 도장만 찍으라는 말 한 줄과 함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반박할 수 없었다. 내가 지은 죄는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아이를 안고 마주 앉은 시아버지는 말했다. 지금이라도 같이 살자. 내가 널 지켜줄게. 아버지 자격으론 못했지만 남자로서 책임지고 싶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의 말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다. 그를 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고 그를 보면 내 죄가 다시 살아났다. 그만하세요. 이 아이 하나로도 이미 저는 매일이 버립니다. 나는 아이를 안고 집을 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이 집에서, 이 가문에서, 이 이름에서 벗어나야 했다. 지금 나는 작은 원룸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 밤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속삭인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 그 누구보다 순결한 생명이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스스로를 미워하게 된다. 그날 밤의 실수는 한순간의 일이었지만 그 대가는 평생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일이다. 아들 부부, 그 아이, 그리고 나 우리 가족 전체를 뒤흔든 이야기. 나는 시어머니다. 며느리가 결혼하고 7개월쯤 지났을 때 아이를 가졌다고 했고 우리는 기뻐했다. 그런데 막상 애가 태어나고 몇 개월 지나니까 이상하더라고. 처음엔 그냥 느낌이었다. 이목구비가 너무 다르고 성격도 우리 가족이 다 좀 무던하고 조용한 편인데 애는 너무 달랐다. 엄마, 요즘엔 다 유전 못 믿어요. 육아 환경이 더 중요하대요. 며느리는 그렇게 넘겼다. 그래도 이상했다. 피부색도 한 톤 진하고 손가락이 길쭉하고 눈매는 외가 쪽도 아니고 게다가 내가 어릴 때부터 쭉 봐온 우리 집안 애기들이랑은 전혀 닮은 구석이 없었다.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랑 애랑 같이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댓글 중에 하나가 눈에 밟혔다. 남편이랑은 하나도 안 닮았네. 외삼촌 쪽인가? 그걸 보고부터 머릿속에서 무언가 꼬이기 시작했다. 나는 이미 몇 년 전 국가건강검진 때 DNA 샘플을 등록해놨다. 그리고 아들도 어릴 적에 희귀병 검사 때문에 유전자 기록이 남아있었지. 정말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죄악이라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더라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다. 아이 5살 생일. 며칠 전 놀이터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쳐왔다. 할머니 피 났어요. 우리 착한 아가 금방 소독해 줄게. 그 와중에 나는 조심스럽게 면봉 하나를 꺼내 아이 입안에 살짝 문질렀다. 아프다니까. 아이 괜찮아. 이건 간지럽지? 그 면봉을 곧바로 DNA 검사업체로 보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렸다. 며칠 동안 밥이 넘어가지 않더라.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도 헷갈렸고,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가 도착했다. A사 용지 한 장 결과, 유전자 일치율 없음, 친자 관계 배제됨. 머릿속이 띵했다. 손이 떨려서 서랍에 넣어두고 다시 꺼내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 아니야. 이게 잘못된 걸 수도 있어. 업체가 틀린 걸 수도 있잖아. 나는 또 다른 검사 기관에 보내 다시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동일했다. 그때부터 며느리를 볼 때마다 속이 뒤집혔다. 대체 어떤 얼굴로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을까?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를 내 새끼라고 안고 다니는데 결국 난 며느리와 단둘이 대면했다.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 솔직하게 말해. 애 아빠 누구냐? 네. DNA 검사했다. 우리 손주 내 손주 아니다. 그 순간 며느리 표정이 변하더라.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게 실수였어요. 무슨 실수? 그때 남편이랑 헤어졌을 때 잠깐 그 사람이랑. 근데 임신인 줄 몰랐어요. 그럼 너 그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낳은 거냐? 둘 중 한 명이겠지만 정리된 상황에서 아이가 생긴 거라 그냥 우리 가정 지키고 싶었어요. 나는 그 순간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다. 그냥 네 가정 지키자고. 우리 아들 속이고 남의 피를 우리 집안에 들였냐?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애는 죄 없어요. 제발 이 일은 묻어주세요. 제발. 내가 입 다물면 이건 묻히는 게 아니야. 속이는 거지. 나는 결국 아들에게도 말하기로 했다. 처음엔 믿지 않았다. 엄마 설마 아니겠지. DNA 검사 오류도 있다잖아요. 그럼 내가 직접 해봐. 너 이름으로. 아들은 결국 아이랑 DNA 검사 다시 받았다. 며칠 후 결과지를 들고 와서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엄마 진짜 아니래. 진짜 내가 아빠가 아니래. 이후로 집안이 뒤집혔다. 며느리는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아들은 몇 주 동안 방에 틀어박혀 살았다. 그렇게 6년 키운 아이가 자기 핏줄이 아니라는 충격.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도 뭐라 위로할 말이 없었다. 며느리는 몇 번 찾아와 울면서 용서를 빌었다. 한 번만 애한테 기회를 주세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만 해주세요. 하지만 아들은 냉정했다. 더는 못하겠어요. 정은 있지만 이제 그 애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 못해요. 결국 부부는 협의 이혼을 했다. 양육권은 며느리에게 면접 교섭도 없었다. 아이는 그렇게 우리 가족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몇 달 후 아들 생일날이었다. 아침에 누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어보니 그 아이가 서 있었다. 혼자 할머니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너졌다. 그래 와라 우리 착한 애기 들어와. 그 아이는 내 손을 꼭 잡고 거실로 들어왔다. 그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았다. 눈물만 흘리면서 진실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다 하지만 거짓은 더 오랜 시간,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우리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 피를 중시할까? 아니면 함께한 시간을 믿어야 할까?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는 것. 그 아이의 인생에서 어른들이 선택한 비밀이 너무 잔혹했다는 것.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나도 난 잊지 못했다. 그 아이는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아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애가 오면 그냥 안아줬다. 왔어. 그 한마디로 끝. 애도 더 이상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저 삼촌이라 불렀다. 그리고 날 보며 할머니라고 했다. 그 애는 6살, 말이 빠르고 눈치는 더 빨랐다. 자기가 뭐가 다른지도 알고 있었고 그저 입을 다물 뿐이었다. 어느 날 아이가 내게 물었다. 할머니, 나 진짜 아빠는 누구예요? 나는 숨이 막혔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아이를 안았다. 하지만 그 물음 이후부터 내 안에 뭔가가 일어났다. 진짜 아빠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알고도 모른 척 사는 걸까? 아니면 진짜 모를까? 며느리가 남기고 간 말이 떠올랐다. 그 사람은 몰라요. 결혼도 안 했고 연락도 안 해요. 나는 며느리 핸드폰 백업에서 번호 하나를 찾았다. 이름은 없었지만 그 번호는 꾸준히 문자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사진, 술자리, 모텔 앞 셀카. 딱 봐도 관계가 단순한 게 아니었다. 나는 번호를 저장했다. 이틀을 고민했다. 그러다 결국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 혹시 한지른 씨 아세요? 지은이요? 예. 왜요? 그쪽 지은이랑 예전에 그런 관계 있으셨죠? 혹시 아이가 있다는 말 들으셨어요? 네. 무슨 소리세요? 아이요? 그때 남자의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느껴졌다. 지금 무슨 제가 애가 있다고요? 지은이가요?
그 애가 지금 6살입니다. 검사 결과 제 아들 아이가 아니라더군요. 그 애 어쩌면 당신 아이일 수 있어요. 잠잠하던 전화기 너머에서 헛기침 소리, 숨 넘어가는 소리. 그거 확실합니까? 확실하진 않죠.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며칠 후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마흔 즈음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였다. 이름은 최민재. 현재 중소기업 부장, 미혼, 부모님 모시고 산다고 했다. 정말 제 아이일 수도 있단 말씀이세요? 직접 확인하셔야죠. 나는 민재와 아이의 DNA 검사를 주선했다. 검사 결과는 정확했다. 친자 관계 있음. 그 순간 민재는 말이 없었다. 그럼 그 아이 정말 제 아들이네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민재는 며느리였던 지은이를 따로 만나겠다고 했다. 그 자리에 나도 같이 나갔다. 카페 구석. 지은이는 처음엔 민재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왔네. 왜 말 안 했어? 왜 애 있다고 말 안 했냐고. 그걸 왜 말해야 돼? 당신이랑 끝났고 난 다른 사람과 가정을 지켰어. 가정? 그의 아빠도 아닌 사람한테 애를 맡기고. 그럼 난 뭐냐?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안 게 다행이지.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단 건데. 민재는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 아들 책임질 거야. 만나고 싶어. 키우고 싶다고. 지은이의 눈빛이 변했다. 무슨 헛소리야. 넌 아빠 아니야. 넌 그냥 정자 제공자야. 난 너랑 아무 관계 없어. 아니, 난 아빠야. 그리고 그 아이 내 피야. 법적 조치도 가능해. 나는 조용히 끼어들었다. 지은아, 네 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그 애가 커서 아빠를 알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할래? 또 숨길 거냐? 지은이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며칠 후 민재는 법원에 친자인지 청구를 했다. 법적으로 아버지임을 인정받고 양육권 일부를 요구했다. 지은이는 분노했다. 애를 뺏겠다는 거야? 그동안 난 뭐였는데? 그러나 법원은 민재의 손을 들어줬다. 면접 교섭, 월 2회 가능, 장기적으로는 공동 양육까지 협의할 것. 이후부터 그 아이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이름만 알고 있던 아빠가 진짜 아빠로 다시 나타난 것이다. 첫 만남 날, 민재가 조심스레 물었다. 너 나 기억해? 아이는 고개를 젓고 내 뒤로 숨었다. 저 아저씨 누구야? 나는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넌 이제 아빠가 둘이야. 한 명은 너를 키운 사람, 한 명은 너를 낳아준 사람. DNA는 진실을 말해준다. 하지만 진실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아이는 이제 두 집 사이를 오간다. 정체성을 잃고 방향을 잃고 어른들의 선택 속에서 흔들린다. 나는 그저 그 아이를 위해 조용히 밥을 차려주고 옆에 앉아준다. 그 아이는 이제 말한다. 할머니, 나는 누구 집 아이야?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한다. 그 누구도 이 아이의 진짜 집을 정할 수 없으니까. 그 아이는 이제 7살이다. 키가 부쩍 컸고 글을 읽고 쓸 줄도 안다. 말은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속은 어른 못지않다. 민재 아이의 친부는 매달 2번 면접 교섭을 한다. 처음엔 어색했던 그 만남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민재는 노력했다. 장난감도 사주고 놀이공원도 데려가고 아이 생일에는 깜짝 파티도 열었다. 한편 아들 아이를 6해 동안 키운 사람. 법적으론 남이지만 여전히 아이에게는 삼촌이다. 말은 안 해도 눈빛에 남은 정이 보인다. 며느리였던 지은이는 공동 양육을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법은 민재에게 기회를 줬고 점점 둘 사이의 거리는 좁혀졌다. 그러던 중 법원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 아이가 원하는 보호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십시오. 양육권 분할 또는 단독 양육의 재심 청구는 아이의 의사 반영을 고려합니다. 간단히 말해 아이에게 선택하게 하라는 얘기다.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누굴 아빠로 부를 것인지, 아이에게 그 얘기를 꺼내는 건 나였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나는 그날 아이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꺼냈다.
이제 많이 컸지? 할머니가 오늘은 중요한 얘기 하나 해주려고 해. 아이는 내 눈을 바라봤다. 뭔데요? 사람한텐 아빠가 둘일 수 없어. 진짜 한 명만 있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두 사람을 다 봤잖아. 한 사람은 널 키워준 사람이야. 한 사람은 널 낳아준 사람이야.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정해야 해. 누구랑 살고 싶은지, 누굴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지. 아이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럼 삼촌은 나랑 못 살게 돼요? 만약에 내가 아빠로 선택하지 않으면 삼촌은 점점 멀어질 거야. 하지만 널 좋아하는 건 안 변해. 그럼 진짜 아빠는요? 그 사람은 너를 알고부터 너한테 최선을 다하려 했어. 하지만 너에겐 낯설지. 아이의 눈이 붉어졌다. 내가 누구 고르면 나머지는 슬퍼지잖아요. 그 말이 나를 찔렀다. 이 선택이란 게 어른들의 결과물인데 아이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니까. 며칠 뒤 아이는 선택을 말했다. 할머니, 나 삼촌이랑 살고 싶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왜 그래? 낳아준 아빠도 너 많이 생각하고 선물도 사주고 그러잖아. 아이는 말했다. 응, 그 아저씨 착해. 근데 삼촌이 나 아기 때부터 같이 자고, 나 감기 걸렸을 때 간호해줬고, 내가 토할 때 이불도 닦아줬어요. 아빠는 그 사람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난 뒤 나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재 씨 아이가 아들을 선택했어요. 자긴 그쪽보다 정이 더 깊대요. 민재는 침묵했다. 잠시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전 포기 안 합니다. 면접은 계속할게요. 언젠가 그 애가 마음 열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아이한테 달렸겠죠. 그래도 낳았잖아요. 제 피예요. 제 아이 맞죠? 맞아요. 그 피 거짓 아닙니다. 하지만 아빠란 건 피만으로는 안 되는 거. 민재 씨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양육권은 다시 조정됐다. 지은이는 아들과 함께 아이를 계속 키우기로 했다. 민재는 정기 면접을 유지하며 지켜보는 아버지가 됐다. 몇 달 뒤 아이는 그림 일기를 썼다. 오늘은 삼촌이랑 수영장 갔다. 삼촌이 나 업어줬다. 나는 삼촌을 진짜 아빠라고 생각한다. 그걸 보고 아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말은 안 했지만 눈빛에 다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같은 날 다른 노트에 또 하나의 글이 있었다. 진짜 아빠도 좋은 사람이다. 나랑 피가 같다고 했다. 다음엔 같이 공룡 박물관 가기로 했다. 나는 그걸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아이의 마음엔 두 명의 아빠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존하고 있었다. 혈연은 지문처럼 선명하지만 정은 물처럼 스며드는 것이다. 아이는 피를 선택하지 않았다. 기억을 선택했다. 그 기억 속에서 자기를 안아준 사람, 밥 먹여주고 재워준 사람, 그 사람을 아빠라 부르기로 했다. 하지만 낳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는 결국 두 아빠를 품게 된 셈이다. 한 명은 지금을, 한 명은 존재의 시작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우리 어른들이 선택하지 못한 걸. 그 아이는 조용히 스스로 결정했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